네,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기에는 간밤에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나간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고 네, 간밤에 뉴스에 집중하면서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시간이었죠? 네, 6시간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걱정했던 거는 오늘 국장이 열릴 수나 있을까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이 후폭풍이 어떻게 다가올까 걱정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 7시 반에 이제 결정이 된다. 장이 열릴지 말지. 근데 열리는 걸로 결정이 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했던 거 대비해서는 선방한다고 봐야 될지. 사실 뭐 뜬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커뮤니티에서도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으로 낙폭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줄여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각각 1%대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6%, 코스닥 1.8%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주식과 채권 시장 정상화가 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오늘 사실 장 시작 전부터 해서 좀 긴장하는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죠? 사실 저는 지금 뭐 사실 이렇게 뭐 사건이 큰 사건 몇 번 뭐 겪었긴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력, 저는 사실 뉴스에서 증한 펀드, 뭐 체한 펀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좀 생소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런 것들도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오늘 해외 주식 만나는 시간인데 두 분 모셔서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증시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혁 부장님, 이동규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오늘은 조금 낯섭니다.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일찍 잠드셔서 요 속보를 못 접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놀라셨을 거고, 굉장히 놀라셨을 거고, 밤에 그 소식을 접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뭐 뉴스를 좀 확인하면서 잠설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 어떠셨어요 어제? 네, 이게 요즘에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사실 뭐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하는 시대니까 지금의 이슈가 굉장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회자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금융시장의 종사는 글쎄요, 많은 분들이랑 하기엔 좀 그렇고 별일 아니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증시도 오늘 열리는 게 맞고요. 오히려 안 열리게 되면 사실 예전에 후강통이라고 중국 증시 할 때 시시때때로 증시가 이제 폐장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약속된 실적 발표가 안 나오거나 이런 되게 레귤러한 약속들이 안 지켜지면 더 불안감을 조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간밤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모두 소화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모두가 이렇게 경악하는 뉴스는 이미 다 소화가 됐다라는 의미랑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시장이 열렸을 때 그리 큰 걱정은 사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증시에 도움이 된 적이 있었던가요? 네, 저는 이게 진짜 속상한 이야기죠. 여쭙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정치의 어떤 수준이 우리나라의 증시 레벨을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했다라고 보여지기에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습니다. 사실 기업들의 노력이 그 증시의 어떤 규모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동혁 부장님 왈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니다.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나라와 국정에는 굉장히 큰 걱정을 끼친 사건이긴 하지만 그간 이제 이 정치가 우리 증시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정말 뼈를 때린다. 저는 그게 지금 더 속상한 멘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동규 부장님도 사실 저희가 준비됐던 원고와 굉장히 많이 달라진 방향 아니겠습니까? 간밤에 좀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10시 반에 그 대통령 담화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미국 주식이랑 뭐 가상화폐 시장 이런 거는 이미 시장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봤었는데 의외로 이제 충격이 컸다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낙폭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네, 그냥 저희도 똑같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보다가 새벽에 잠을 자는데 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나만 못 네. 저도 뭐 거의 뭐 한두 시간밖에 지금 뭐 쪽잠을 자다시피 하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네. 상황 복기를 해보면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 30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요. 네. 다음날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 뒤에 3시간 뒤에 계엄이 해제가 됐으니까 아까 호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한 6시간 정도의 사태, 일련의 네. 사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금통위도 그렇고 뭐 F4 회의도 그렇고 긴급으로 이제 소집을 해서 회의를 계속해서 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 모니터링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 지금 쏟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회의들에서 또 눈여겨 보셨던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부장님? 네, 그 새벽에 있었던 회의에서 뭐 네. 증시 안정 기금이라든지 이런 집행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죠. 근데 네. 사실 증시 안정 기금이 채택됐다고 해서 바로 주식시장에 그 수조 원에 달하는 기금이 주식 매수세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열리면서 사실 매수와 매도는 이미 다 소화가 되고 있고 이 간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안정화시킬 수 있는 코멘트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정말로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될 정도라면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 없이 지금 시장에서 저는 완만하게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래요. 계엄이라는 게 너무 좀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결코 뭐 가벼운 단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물론 후폭풍도 있고 향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총 이제 6시간 정도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6시간 비교적 단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일단락 이슈 해소는 됐으니까 망종이지 이게 만약에 이어졌다면 이 정도 강도가 아니었겠죠?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근데 네. 이 모바일 시대에 더 확산과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네. 글로벌 증시 자체가 워낙 그 소화력이 빨라졌거든요. 우리가 겪었던 뭐 코로나 위기라든지 그 크고 작은 증시 변동성 속에서 사실 글로벌 이슈들이 거의 하루 이틀이면 소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보 유통이 빨라지고 뭐 우리가 미국 실적 발표 같은 경우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도 실시간으로 듣지 않습니까? 컨퍼런스 콜 접속해서 어떤 멘트를 하는지 향후 가이던스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증시와 가격에 반영이 돼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지난 새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간밤에 있었고 뭔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타임에 있었기 때문에 좀 공포스럽게 느꼈을 수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다 그 재료들을 소진해서 가격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채팅창에서도 나오지만 뭐 산업일선에서는 굉장히 난리 났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 출근해서 이제 주요 대기업에 계신 제조업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눠보면은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해외에서 콜도 많이 들어올 수 있죠. 뭐 그동안 주문했던 게 이상 없이 출하가 되느냐, 아니면 환율에 대한 어떤 해지 방법들이나 뭐 보존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논의들은 충분히 비즈니스 차원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본 거는 투자로서의 금융시장이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해소하고도 남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냉정하게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파악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은 실망이고 조금은 더 화가 나는 상황인데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밸류업을 외치던 정부가 계엄령을 외치는 것 자체가 이거 국민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큰 겁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 사견이지만 앞으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전 더 해소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동안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뗄 수 없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항상 정치적인 요소에서 왔다라고 보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을 하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어렵게 한 요인도 그동안 정치적이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슈가 특별히 한국의 증시를 억누르는 뭐 주요 기폭제다라고 보기에는
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게 한국의 정치 문제가 우리나라의 증시와 기업하는 어떤 기업가의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고 눌러놨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어려웠던 거지 단순 이번만의 문제가 한국 증시를 어렵게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의 이슈가 그동안 터질 수 있는 이슈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어떤 선반영과 이 소화 속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밝은 면을 증시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바닥 국면에서 고민을 하는 시기에 와 있어야 되지 이거를 새로운 이슈를 부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거야라고 굉장히 리니어하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좀 제가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봤던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수급을 매수 쪽으로 당기는 주체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EWI 티커인데요. 한국 증시 ETF도 최저치가 마이너스 6.8%에서 뭐 보합권까지 뭐 보합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한 2.3%까지 좀 올라왔고 한번 자료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인트라데이 가격 흐름으로 보면은 한 마이너스 6.8%에서 장 마감할 때 한 마이너스 2.3%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SNS나 여러 이제 뭔가 도는 얘기로는 최고치까지 이제 환율이 올라갔다 막 이러지만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소화를 했거든요. 네. 1,440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캡처를 해놓은 게 1,418원인데 지금 1,415원입니다. 네.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빨리 이 이슈를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은 임팩트를 주기에는 실적으로 더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의 ADR이나 뭐 국내 기업들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쿠팡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이너스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3.5%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오히려 기회를 봤던 투자자들은 되게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뭐 하루 내에 이제 그 포지션을 정리하는 뭐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활용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이슈들, 네. 뭐 지금 뭐 대통령 탄핵이나 뭐 하야, 뭐 그다음 뭐 임기 단축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것조차 지금 금융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이한 지난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국회 가결이나 박근혜 대통령 12월 19일 날 16년도죠. 그 탄핵안 국회 가결됐을 때도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됐을 때는 그 달에 종가가 마이너스 0.33%였고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됐을 때는 뭐 2.1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시장 소화력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2004년도의 리포트들이에요. 뭐 지금 없는 증권사들이나 이제 인수합병 돼가지고 이름이 바뀐 증권사들도 있는데 예전 걸 찾아봤어요.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 앞서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뭐 잠깐 나눈 얘기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앞으로는 ING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금융시장은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가격을 반영하고 그에 대한 조정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좀 기회를 찾는 시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나치게 공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이제 자료를 보면서 현재 어떤 시점인지 좀 판단하는 것도 균형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자료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규 부장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추가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항상 그 투자를 할 때는 그 시장의 심리랑 좀 반대되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좀 밤에 보다가 그 편하게 결국에는 잤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제의 그 비트코인 한국 가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장대 그 음봉, 그러니까 피레침이 밑으로 있죠. 그래서 8,000 업비트 기준으로는 한 8,800만 원까지 바닥을 찍고 1억 3천에서 8천만 원까지 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 때 당시에 뭐 그 가상자산에 접속하기조차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비트코인 가격은 그 거래소마다 다 가격이 다르게 그렇죠. 되어 있어서 이건 이제 한국 거래소 가격 기준인데 미국 거래소 가격을 보시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어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가상자산 시장이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한국에서 많이 겁에 질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부터 판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희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속성을 보면 이게 사실은 지정학적 이슈에 해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 기관이 없이 무신뢰성을 담보로 해서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가격이 올랐었던 게 비트코인인데 어제 한국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거꾸로 빠지는 일이 이제 한국에서 나타났었고요. 네. 또 하나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테더라고 해서 그 1달러에 패깅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제는 그게 가격이 그것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오히려 1,400원으로 오르는데 테더 가격은 1,100원까지 떨어지니까 굉장히 괴리가 심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달러 가격이 연동되는 거고 지금 이 이벤트가 한국에 좋지 않은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율이 거꾸로 1,100원으로 그 올랐다는 거는 네.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나타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투매 때문인데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장대 음봉을 통해서 해소가 된 거니까 이 정도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많이 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지금 1억 3,425만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변동성이 지금 얼마였던 거예요? 보니까 일본 기준으로 차트가 아주 긴 가느다란 네. 선 하나를 이렇게 긋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추가로 또 볼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 그 하나의 바로미터로서는 되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열려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지정학적 이벤트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인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는 조금 되게 특이한 일이고 네. 그만큼 뭐 다른 특히 이제 한국 말고 다른 거래소에서는 큰 변화들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시장 심리로 봤을 때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저희는 이제 어제 얘기하면서 받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환율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15원 정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사실 잠 못 잃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1,440원대까지 갔었어요. 예. 네.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높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고 한국 경제는 환율을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고환율이 좀 더 유지돼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사실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서울 외환거래 시장이 닫은 상황에서의 환율 급등은 뭐 그럴 수 있는 그 수급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외환 시장이 닫은 상황에서 간밤에 이슈가 생겨서 올랐기 때문에 적절한 그 거래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치솟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간밤에 해소가 된 것이고 우리나라 지금 서울 외환거래 시장이 열린 상태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큰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강달러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제조업을 더 많이 회귀해서 수출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국가 경제를 미국 중심의 어떤 돈 버는 생태계로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강달러가 절대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뭐 1,400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는
뭐 약간의 좀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사실 한쪽으로 이슈가 쏠리게 되면 항상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환율 뭐 1,400원 넘어가니까 1,500원 갈 것 같고 뭐 2,000원, 3,000원 갈 것 같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그러한 단편적인 사고는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언제나 한쪽으로의 쏠림은 결국엔 균형을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거야라고 보는 시각은 미국 그 경제 정책의 긴 그림을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장님은 지속적으로 한 부장님은 이걸 너무 우려스럽게 공포스럽게 볼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네. 사실 과거의 일들이 지금과 앞으로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야 얘기하는 거는 정말 무리가 있어요. 맞지 않는 얘기인데 하나 바뀌지 않는 거는 이 투자자들의 습성,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공포심이 들 때는 아무도 매수 얘기 못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이 바닥이라고 얘기 못 하고요. 계속 안 좋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그 관성을 따라서 깊게 더 파고드는 어떤 부정적인 심리나 또는 반대로 좋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계속 좋은 얘기만 나와요.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좋을 거라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부정적인 얘기는 굉장히 그 자취를 감추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 많은 부분들은 간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2025년을 봤을 때 계속 부정적으로 볼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화된 건데 앞으로를 그럼 어떤 거에서 우리는 틈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수익률 측면에서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엄령 이슈와 그리고 내년 증시에 대해서 한번 안 그래도 최근에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증시에 대한 뷰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어제 이슈는 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 서프라이즈, 안 좋은 서프라이즈죠. 소화가 되고 있어요.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피하지 못하는 거는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국채에 대한 신뢰도나 또는 주식에 대한 신뢰도는 이 신뢰도 하락은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그동안 우리가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었던 적이 있었냐. 항상 디스카운트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슈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지속 연장이지 더 무게감을 주는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거를 계속 따지면은 이게 45년 만에 첫 계엄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 디스카운트 속에 그냥 일부였던 거죠.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이 자본시장의 미성숙성 그리고 기업가들이 정말 더 그 미국처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프론티어 정신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 이게 다 한국 주식의 디스카운트 속에 녹아있던 건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새롭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보다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의 시각에서 좀 바라봐 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서도 성장이 나옵니다. 성장이 나오는 주식은 25년도에 봐야 되고 한번 단편적인 예로 볼까요? 뭐 옆나라, 이웃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경험했습니다. 정치도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고요. 근데 30년 동안 뭐 주식이 대폭 상승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제 그 기업의 역사가 40주년이 됐어요. 유니클로. 패스트 리테일링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20%씩 성장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주식이 됐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가서 잘 알고 있는 뭐 돈키호테나 뭐 일부 주차장 기업이나 이런 불황 속에서 성장이 굉장히 귀해지기 때문에 성장이 나오는 주식은 이렇게 그 특정 이슈로 시장 자체가 내려앉을 때 굉장히 프리미엄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속에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주식을 찾는 게 앞으로의 시각이지 계속해서 이미 나온 과거의 안 좋은 이슈를 하루짜리도 과거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길게 연장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성장이 나오는 국내 기업들을 잘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가격이 같이 싸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전체적인 디스카운트에 몰려가는 거거든요. 뭐 그럴 때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25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도 이 지나치게 공포스럽게 우려스럽게 볼만하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근거를 이제 자료를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고 계시면서도 계속 해주신 얘기는 언제 우리가
디스카운트 말고 프리미엄 요인이 있었던 때가 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중간중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간밤의 상황도 그렇고 과거의 상황을 짚으면서 근데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두 분은 네. 오늘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서 아니다. 이제 방어를 해주시는 흐름으로 어쩌다 보니 가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네. 시각이 있고 여러분들의 댓글도 그럼요. 각각 다르십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간밤의 사건이 맞아요. 작지 않고 큰 파장을 그럼요. 가져올 수 있다라는 네. 거는 누구나 느끼고 그 우려가 크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저희가 질문으로 던지고 또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장이 이번 사태가 뭐 98년의 외환위기급이다. 그런 불확실성이다. 일각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겠어요? 과거와 다르니까. 동의가 전혀 안 되죠. 이제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시장이 뭐 글로벌리하게 오픈되지도 않았고요. 뭐 전체가 다 이 금융의 자유도가 높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GDP 수준이나 소득 수준,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수준이 지금과는 사실 비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IMF 때와 지금을 연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이제 무리는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이제 금융시장에서 경계해야 되는 거는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다. 되게 데이터가 비슷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장단기 금리차가 뭐 역전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왔다더라. 그거 안 맞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 투자 수익률에는 비논리적으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IMF 때 외환위기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 중에 공감하는 부분은 SW 킴님께서 네. 반등 시점에 하락하게 된 게 근데 뼈가 아프다. 맞아요. 어제 간밤의 일만 아니면 뭐 플러스 2% 정도 혹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간만에 현선물 매수 외국인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조금 이제 희망을 품게도 됐는데 이제 갑작스러운 이런 또 이벤트가 생기면서 이것도 좀 지나가는 일로 좀 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내년도 전망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좋아요. 네.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이제 트럼프가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시기에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체적인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 인덱스 차원에서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기업단 측면에서 보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그리고 새롭게 좀 더 강화되는 이 외교 라인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수출 위주의 국가인데 수출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관세가 붙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와 같은 것들은 관세랑 상관없이 전 세계로 유통될 수 있는 그 재화이고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슈 때문에 가격 할인율이 크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좋은 기회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지수 측면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겠다. 투자 기회를 버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조금 좁혀서 핀셋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립니다. 네. 저희가 어젯밤에 일어난 6시간의 어떤 네. 사태, 계엄령 선포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6시간보다 더 극심했던 변동성은 한 150분 정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이제 가결될 때까지 해제 시기까지 한 155분 정도를 봤을 때 환율과 코인 증시의 대혼란은 정말 많은 국민들, 특히나 투자자분들을 더 위축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입장에서 오늘도 사실 우리 국장이 열렸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큰 뜻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장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게 가장 사실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 사요? 살까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싼 건 사야죠. 그래요? 뭐 지수를 뭐 사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싼 거는 내가 지금 기회로 봐야 되는 요인이 맞습니다. 바이 사이드에서 좀 봐야 되는 거고 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인지 좀 자료를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뭐가 픽인데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요. 이건데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만 잘할 수 있는 것들은요. 한국 증시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평균에서 한 -2 표준 편차에 있습니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24년도 말 그리고 25년도에 미래 포워드 PER을 보면은 이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지수가 사실 올해 2024년에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약해요라고 물어보면 그닥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정치적인 이슈였을 수도 있지만 그닥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빠진 증시의 수준이 지금 평균으로부터 한 95.4% 외에 있는 데이터예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 외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수준이면은 그거보다 더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정치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연말까지 추가 약세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내년은 일부 종목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 수급이 다 비었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서 나오는 것 같이 아무도 안 사요. 근데 미국은 모든 자산 다 팔아서 지금 미국 사자고 합니다. 네. 거기는 꽉 찬 집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빈 집이에요. 그렇죠. 기관 수급도 좋지 않고요. 외국인 수급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불변의 진리는 성장은 나옵니다. 성장이 나오는 기업은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 수급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굉장히 종목 장세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조금 팔아서 지금 성장이 나오는 중성주 사면 그 중성주가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수급이 비어 있고 중소형주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그 형국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뭐 댓글창에서도 우리나라 모자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자라는지 한 3개 정도만 한번 점검해 보시죠. 네, 한번 짚어주시죠. 구체적인 종목까지 오늘 말씀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글로벌리 잘할 수 있는 곳이 독일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그 조선의 건조랑 납기 시기를 굉장히 잘 맞추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요. 조선 가격도 배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도 올라가고 있고 퀀티티 파는 양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후판가 하락으로 조선을 하는데 드는 비용 코스트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죠.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제 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선 산업이 굉장히 후퇴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리하게 단연 1등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거에 더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2025년도에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입니다. 지금 글로벌 그 어떤 컨텐츠 시장에서 한국 컨텐츠는 저는 가히 스탠다드가 돼 있다고 봐요. 마치 예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영화 이제 박스오피스 올라왔어 또는 일본에서 뭔가 12화K 음악 중에 뭐가 신규로 발매됐어 이랬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문화 콘텐츠를 생산했어라고 하는 게 글로벌 관심사예요. 굉장히 이거는 아마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가면 더 느낄 수 있고. 네. 넷플릭스 자체에서도 사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고 기여도가 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어떤 관세 정책을 하든 간에 그걸 피해서 수출을 해나갈 수 있는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그룹별 앨범 판매량이나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그 이슈를 끌고 있지만 음반 수출 추이 또는 이제 BTS가 이제 복귀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보면은 엔터사의 어떤 이익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력기기. 지난 시간에 이동규 부장하고 말씀드린 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 우라늄의 폭발적인 수요가 뭐 그 때문에 나오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전력기기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굉장히 또 잘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좋게 보여도 가격 같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마운 거죠. 이거는 그냥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일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빠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런 종목들을 잘 추려놓는다면은 전 내년에는 굉장히 그 종목 장세를 한껏 즐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조선, 엔터,
전력기기까지.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미국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간밤에도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뭐 나스닥 장중에 최고가를 찍기도 했고 뭐 계속 경신에 나가거든요. 미국은 산타랠리 온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상황도 이제 국내를 바라본 관점하고 똑같이 한번 볼게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이 조금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있네요. 제대로 나오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나라는 표준 편차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2 표준 편차에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2 영역에 있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건가요? 그렇죠. 그 상위 최상위와 최하단에 있고 정말 미국은 지금 최상위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최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의 상장 기업의 이익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견조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중간값도 올라가니까 좀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평균에서 한 95.4% 이외의 데이터가 있는 수준으로 사실은 극단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또는 미국이 자사주 매입이나 굉장히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테크주에 쏠려 있는 비중이라면 내년에는 종목의 다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 주식에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AI 시대를 지나고 있는 시점이 굉장히 좀 엄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굵직한 큰 트렌드를 넘어서 어떤 인류의 어떤 진보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걸 잘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미국이 유일합니다. 사실 인프라 투자와 정치적인 어떤 뒷받침과 그리고 기업가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 값으로 해야 되고 뭐 이번 그 어제 간밤의 이슈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 달러 베이스로 재테크를 기본 세팅 값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절실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이슈도 그렇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나 급변하는 시기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달러를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미국 본토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종 통화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달러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됨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최상단에 위치하는 건 맞기 때문에 테크주에 굉장히 몰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조금은 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 흐름으로도 한번 볼까요? 이 흐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사실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쇼킹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미국 주식 흐름도 그만큼 쇼킹합니다. 짚어주세요. 뭘까?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 흐름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간도 살펴보면 테슬라 2배, 비트코인, 이더리움 2배 이거의 몰빵이에요. 서학개미의 그 순매수 결제가요. 쭉 1위부터 한 10위 중반권까지 보면은 이러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항상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앞으로의 시기에는 전체적인 시장 마켓의 밸류에이션도 상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은 굉장히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앞서 한국 시장과 같이 좀 비교했지만 미국 시장을 좀 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셋 얼로케이션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무슨 종목 사지? 그리고 언제 사지? 언제 팔지? 이러한 고민보다는 그냥 그 어떤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나라에 배분하는 게 거의 성과의 94%를 차지하거든요. 이거를 증명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그냥 미국에만 다 투자를 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일본에도 투자를 뭐 했습니다만 83년간 미국 주식에만 자산 배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셋 얼로케이션 자체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워렌 버핏의 투자 성과가 나온 거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워렌 버핏이 한국에서 뭐 동일한 투자 스킴으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어떤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되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미국 주식과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갖되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한국 시장에 대한 뷰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거는 저는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틈새의 기회를 찾을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넘어가기 전에 저 부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 댓글에서도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도 정치 테마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 뭐 단타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또 촉발이 됐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바라보시는 거 어떨까요? 좀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저는. 정치 테마주가 오늘 이제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뭐 급등락이 아니라 급등하고 있죠. 뭐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어제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오르는 정치 테마주가 그러면은 정의적으로 답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정치 테마주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미국의 예를 들어 대선에 앞두고 어떤 공화당을 많이 후원한 기업들 또는 뭐 민주당을 많이 후원한 기업들 뭐 이런 거 갖고 사실 산업의 유불리를 따지는 저는 그런 오히려 좀 건강한 정치 테마주의 해시태그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다분히 투기적인 거고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것들을 뭔가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데 뭐 주된 전략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전략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참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테마주는 우리 정치적 지도자의 중학교 친구의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도 좀 많이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 뭐 여러분의 선택이니까요. 네.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또 광고를 듣고 그럴까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앞서서 미국 주식을 그래도 해야 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뭐 근거를 여러 개, 제시해주시니까 그렇죠.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 주식 손도 안 대셨던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도 안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한국장에 어찌나 저찌나 이게 붙어 있었는데 버티고 있었는데 미국 주식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손이 안 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쏠려 있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간다면 어떤 부분에 좀 쏠림이 없는 쪽으로 간다면 어떤 부분에 가야 되는지 이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장님, 네 조용히 좀 계셨는데 이제부터 말씀을 좀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이제 워렌 버핏 이야기부터 다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샀다가 내일도 팔기도 하고 오늘 샀다 오늘 팔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야지만 뭔가 되게 부자가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워렌 버핏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도 사실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팔란티어나 테슬라 이런 거를 따라가야 되나 뭐 세상을 진짜 바꾸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워렌 버핏을 보시면 사실 워렌 버핏이 누구보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데 테슬라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 사실 한 번도 사지 않고 이루어낸 성과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이제 갖고 있지만 그 전에 뭐 IT 버블 때 이럴 때도 다 이제 그런 기술주 투자도 없이 이제 해냈었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미국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사실 막 논테크, 테크 둘 중에서 굉장히 테크에 쏠려 있고 한국에 없는 미래 기술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쏠려 있는데 실제로는 테크뿐만 아니라 논테크도 좋은 게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많이들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게 미국 주식 투자를 하자 하면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자료를 보시면 35.4% 정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의 과거에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30%가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국 주식 사실 투자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었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한 종목도 아니고 상위 10종목이 35.4%를 차지하는 게 이게 그럼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거냐? 뭐 그래서 투자를 못하냐라고 하기에는 저희는 그 근거가 약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수 내 비중이 이렇게 높지만 사실 다른 나라 시장들도 다 똑같고 그게 투자를 못할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0종목의 순이익 비중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네. 그 미국의 상위 10개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랑 순이익의 비중은 얼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 벌어졌다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그 상위 10개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27%밖에 안 되는데 지수 내 비중이 35%라는 거는 한 그만큼 한 7에서 8% 정도는 상위 10개 종목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근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뭐 이게 무리하게 비싸냐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너무 펀더멘탈이 좋고 돈을 잘 버는데 그 정도의 프리미엄은 또 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쏠려 있냐 이렇게 보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테크 위주로 지금 한국에 쏠려 있고 또 비중도 이렇지만 이게 점점 그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한동엽 부장님도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서 한 1%만 비중을 줄여도 살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출하가 되면서 중소형주로 온기가 퍼지고 있는 게 미국 주식이고 그래서 뭐 자세히 말씀을 저희가 드린 적은 없는데 S&P 500 지수 말고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이런 이제 중소형들 관련된 지수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그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러셀이 더 오르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테크주가 조금 주춤해도 그 돈으로 결국에는 중소형주를 사면 더 올라가고 중소형주 사는 이유는 거꾸로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그 이익 비중은 중소형주가 더 높은데 지금 시총 비중은 더 낮으니까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또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하더라도 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테크에서의 비중을 좀 줄이고 논테크 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논테크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이 지금 좀 유망할까요? 사실 뭐 보고 있는 것들이 많긴 한데 그냥 워렌 버핏 얘기 먼저 다시 드리면 워렌 버핏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기회를 준 게 하나가 코카콜라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게 코카콜라가 뭐 굉장히 지금은 섹시하지 않잖아요. 그냥 되게 뭐 필수 소비재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회사들도 장기 보유를 하고 장기 성장을 하게 되면 수익이 뭐 3배, 5배 뭐 이렇게 2년, 3년에 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그 코스트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데 그런 것들도 테크주 못지않게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는 그 회사 오늘 사실 준비했었던 회사들 뭐냐면 뭐 레스토랑 이런 체인들도 한국에서 하면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촌치킨이 아무리 한국에서 잘해봤자 한국 시장을 다 먹어도 1조에서 2조까지 오르면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그 체인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로 시작했지만 한국에서도 대부분 이제 커피를 마시고 하면서 확장이 되면서 주가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우리가 분석하기 쉽고 확장 가능한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프랜차이즈들은 내수의 한계에 갇히는데 미국에서 좀 잘 나가면 이게 글로벌화가 너무 쉽게 또 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성장성은 좀 다를 것 같네요. 저분 성함이 대나다님이
말씀해 주신 이동규 부장님. 네. 이동규 부장님. 방금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저 얘기한 거 아닐까요? 허재무의 건님. 네. 네. 좋아요. 아니 오늘 사실 이렇게 초유의 우리 나라에 이제 이슈가 생겨서 네. 종목 얘기는 안 갖고 오셨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어떤 맞습니다. 기업을 한번 봐야 되는지 네. 가지고 오실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PER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볼까요, 부장님?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싸냐 비싸냐 뭐 이거를 맞아요. 좀 데이터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그 S&P 500의 이제 퍼 추이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닷컴 버블 시기에 S&P 500의 PER이 막 28배, 29배. 그러니까 이게 한 28배, 29배 쳐졌다는 거죠. 지금 가격이. 그리고 2020년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풀리면서 한 26배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수준이 한 20배에서 21배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테크 비중을 이제 기술주 비중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내년에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한 19배, 17배, 20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미국의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은 비싸지 않아요. 네, 명확히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장표에서도 한번 보시면 이게 ACWI 지난번에 보여드린 장표인데 네.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예요. 전 세계 그냥 그 지수들을 좀 평균해가지고 넣은 지표 네. 지수인데 여기서 테크 비중을 한번 볼까요? 이 파란색 네이비 선인데 44%예요. 그동안 어떤 버블이 일어났을 때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비중을 갖고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논텍의 비중을 보면은 이제 논텍이 뭐냐라고 하면 뭐 사실 테크 말고 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썼던 거는 금융주들, 에너지 관련 주식들 또는 뭐 원자재, 뭐 소비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한 25%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의 매매를 보더라도 여기에 다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남들이 안 볼 때가 진짜 기회인데 뭐 지금은 뭐 앞으로 통화를 대체할 거니 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니 이러한 그 스토리가 붙는 순간에는 버블을 형성하기 굉장히 알맞은 시장입니다. 테크주들도 마찬가지죠. 뭐 미래의 어떤 비전들이나 경영 계획들을 굉장히 앞으로 땡겨와서 이러한 그 내러티브가 작동할 거야라고 하는 시장이 온다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미국의 테크 주식들이나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덜하나 예전의 버블 시기와 예전에 이랬다고 해서 지금이 같지 않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본질적으로 좀 다른 측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쏠림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으니 좀 소외된 것들, 소외된 게 그냥 단순 그 싼 주식들 아니거든요. 밑에 펀더멘탈은 충분히 올라오고 이익 성장도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 섹터 로테이션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유심 있게 내년에는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이 고평가로 받고 있는 테크주들보다 테크주들의 위험을 좀 분산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테크주, 그러니까 대형 테크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주요 종목들이 잘 생각보다 못 가는데도 그 밑에 종목들이 가는 환경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나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장님? 그럼요. 그런 환경들을 다 누렸던 게 이제 워렌 버핏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이 최근에 도미노 피자를 왜 샀을까? 뭐 버핏이 뭐 직접 지시하진 않았을 수도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 어떤 뭐 운영진들의 결정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그동안 우리 글로벌 증시를 괴롭혀왔던 이슈가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컨트롤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식음료 업체들이라든지 소비재 기업들이 가격을 일정 부분 정가할 수 있는 이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미노 피자 가격도 이제 인건비도 올랐고 재료 가격도 올랐으니 이제는 좀 물가 부담이 덜하니까 가격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코스트코와 도미노 피자는 사실 소비재 기업 뭐 같지만
테크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를 통해 또 AI 또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그 비용도 굉장히 줄여놓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들고 이제 가격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견조한 미국 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도 버핏도 도미노 피자, 그다음에 풀 코퍼레이션 같은 내수 기업들을 새롭게 매수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알찼던 것 같아요. 국내 시장 짚어봤고, 네, 국내 또 이슈 간밤에 있었던 네. 큰 얘기, 비상계엄령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미국 시장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좀 짚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1.8% 하락이고요. 코스닥 하락폭을 좀 키웠어요. 네.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 사실 2,501이긴 했지만 그래도 넘겼죠. 2,500을 네. 회복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금 2,450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670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좀 볼까요? 네. 환율 10원 이상 지금 하락합니다. 1,414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정도의 시장 상황 역시 동일한 의견 갖고 계세요.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네. 한번 드라마틱한 굉장히 큰 진폭은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다 소화했고요. 이제 여진 정도가 앞으로 연말까지 좀 소화가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바이더딥 밑에서 사가지고 바로 V자 반등 하지 않는 게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싸게 널린 주식들을 더 긴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보내야 되는 시기이고 그냥 마냥 국내 시장을 뭐 나쁘게 보기에는 수익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은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성장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아까 3가지 섹터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국내 시장이 굉장히 정규 분포상에서 비이상적으로 싼 구간에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그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을 싸게 살 준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선 엔터 전력기기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뭐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뭐 체험펀드라든지 증안펀드 해가지고 50조 원 뭐 무한정으로 풀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해줄지도 앞으로도 궁금해지고 또 두 분 모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원래는 수상한 해외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보지 않았던 맞아요. 미국 주식을 또 소개해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 더 안정화가 된 시장 속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두 분께 저는 오늘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이동규 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하실까요?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네. 괜찮으세요?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네. 한 말씀? 네. 똑같이 이제 저희 한 부장님이랑 오면서 같이 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두렵고 무서울 때가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슷한 경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저평가된 좋은 종목들 찾아서 수상한 해외 주식이지만 국내 주식도 같이 다룰 수 있으면 같이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볼게요. 두 분 근데 정말 힘든 날에 나와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원래 준비한 내용이 아니지만 열심히 또 토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 뵐게요. 네, 한동규 부장님, 이동규 부장님 함께했고요. 저는 오늘 나오면서 사실 저의 일상도 좀 걱정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일상을 살아가실까 했는데 굉장히 대다수의 분들이 출근하시고 본인 가게 여시고 네. 묵묵히 일상을 또 지켜주시더라고요. 그게 또 생각보다 우리 증시도 버틸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 우리는 괜찮다. 여러분들 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날입니다. 갑자기 일상을 묵묵하게 지킨다? 이 말 되게 울컥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훈훈하게 또 잠을 마무리. 좀 못 자서 그렇지. 그러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목요일이잖아요. 네, 목요일입니다. 목바지는 또 주식 상담소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네. 내일 쿨준 부장님 나오실까요? 그러니까요. 박지훈 부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